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그런 시절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심달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서 바람이 부는 날이면 대잎이 서로 부대끼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처럼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심달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으나 그의 귀는 그 어떤 사람보다 밝아서 바람에 굴러가는 낙엽 소리만 듣고도 그것이 참나무 잎인지 밤나무 잎인지를 단번에 알아맞히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심달이 비록 눈은 어두워도 마음의 눈이 밝아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본다고 믿었으며 그가 만드는 대나무 바구니는 솜씨가 야무지고 튼튼하여 인근 장터에서도 제일 가는 물건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심달이 사는 집은 마을 가장 높은 곳, 대나무 숲이 시작되는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비록 기둥이 낡고 지붕은 해마다 이형을 얹어야 했지만 마당은 언제나 정갈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마당에 나와 보이지 않는 해를 향해 절을 올리고 낮에는 대청마루에 앉아 대나무를 쪼개고 다듬어 생활 도구를 만들었으며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면 품속에서 낡은 대금을 꺼내어 불곤 했습니다. 그가 부는 대금 소리는 구슬프면서도 어딘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기운이 서려 있어서 고단한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든 마을 사람들에게는 더없는 자장가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단풍이 붉게 타오르다 하나둘 지기 시작할 무렵 조용하던 이 산골 마을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와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도성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감댁의 고명딸인 연화 아가씨가 요양을 위해 이 마을에 있는 별채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미모가 어찌나 빼어난지 지나가는 기러기도 그녀의 얼굴을 보고 날갯짓을 잊어 떨어질 정도라는 소문이 자자한 천하의 미녀였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고 비단 옷을 입은 하인들이 뒤따르는 모습에 밭을 갈던 농부들도 일손을 놓고 구경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정작 가마에서 내린 연화 아가씨의 얼굴에는 짙은 수심이 가득하여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세상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자랐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알 수 없는 병색이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쉬라는 의원의 권유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별채에 짐을 푼 첫날 밤, 낯선 잠자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척이던 아가씨는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물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누군가가 부는 피리 소리임이 분명했습니다. 그 소리는 화려한 궁중 악사들의 연주와는 달리 기교는 없었으나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맑은 영혼이 깃들어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리에 이끌린 연화 아가씨는 몸종을 불러 저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 몸종은 졸린 눈을 비비며 마을 끝에 사는 눈먼 총각 심달이 부는 대금 소리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저토록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사실에 호기심이 인 아가씨는 겉옷을 걸치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찼지만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어 산길을 걷기에 어려움이 없었고 대금 소리는 마치 길을 안내하듯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가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호위무사나 가마 없이 자신의 두 발로 흙길을 밟으며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대나무 숲 입구에 다다르자 낡은 살인문 너머로 달빛을 등지고 앉아 대금을 부는 한 사내의 그림자가 보였는데 그는 바로 심달이었습니다. 심달은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듯 연주에 몰두하고 있었고 아가씨는 행여나 소리가 끊길까봐 숨을 죽인 채 살인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옷은 무명천으로 지은 허름한 것이었으나 자세는 곧은 대나무처럼 반듯했고 감겨있는 두 눈은 비록 세상을 보지 못하나 표정만은 세상의 모든 번뇌를 잊은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자신이 입고 있는 비단옷과 값비싼 장신구가 왠지 모르게 부끄럽게 느껴지며 저 남자의 소박한 삶 속에 깃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한 곡조가 끝나고 긴 여운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지자 심달은 대금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오나 누추한 곳에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들어와 목이라도 축이고 가시지요. 하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칠 뻔했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살인문을 밀고 들어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요양 차마을에 내려온 사람인데 피리 소리가 너무도 고와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오게 되었노라고 말하자 신달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아가씨가 서 있는 쪽을 정확히 향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달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마루 한쪽에 놓인 물동이에서 표주박으로 물을 떠서 아가씨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동작에 망설임이나 어설픔이 전혀 없어 마치 눈을 뜨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가씨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시니 시원한 기운이 가슴속까지 전해졌고 심달은 자신은 앞을 보지 못하여 손님을 제대로 대접할 수 없음을 용서해 달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하 아가씨는 오히려 앞을 보는 자신이 세상의 겉모습에 현혹되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다며 당신의 연주가 나의 어지러운 마음을 씻어주었다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걸터 앉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신분과 처지의 차이를 넘어선 대화였습니다. 심달은 자신이 어릴 적 열병을 앓아 시력을 잃게 된 사연과 그 후 절망에 빠져 살다가 대나무 숲의 바람소리를 스승삼아 대금을 불게 된 이야기를 덤덤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 세상의 빛은 잃었으나 대신 소리를 얻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연하 아가씨는 그동안 자신에게 다가왔던 수많은 사내들이 오직 자신의 외모와 가문의 재력만을 탐냈던 것을 떠올리며 눈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목소리와 기운만으로 자신을 대하는 신달에게서 난생 처음으로 편안함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신달의 투박한 손이 대나무를 다듬느라 거칠어진 것을 보면서 그 손이 빚어내는 소리가 왜 그리도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밤바람이 차가워지자 신달은 아가씨가 추위를 느낄까 염려하여 방 안에서 낡은 담요를 꺼내어 건네주었습니다. 아가씨는 그 담요에서 나는 은은한 쑥 냄새와 흙 냄새가 싫지 않았고 오히려 비단 이불보다 더 포근하게 느껴져 어깨에 둘렀습니다. 신달은 다시 대금을 들어 아가씨를 위해 밝고 경쾌한 곡조를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봄날의 시냇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나는 듯한 생동감이 넘치는 곡이었습니다. 연하 아가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앓고 있던 마음의 병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고 입가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곡이 끝나자 아가씨는 용기를 내어 심달에게 한 가지 청을 드렸는데 매일 밤 이 시간에 찾아와 대금 소리를 들어도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심달은 과분한 청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가씨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아가씨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과 따뜻한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기에 낯선 여인의 방문이 싫지 않았고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마당을 비추었고 대나무 숲은 그들의 약속을 축복하듯 사각사각 춤을 추었습니다. 새벽닭이 태를 치는 소리가 들려오자 연하 아가씨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신달에게 내일 밤 다시 올 것을 약속하며 자신의 머리에 꽂혀 있던 옥비녀를 빼어 신달의 손에 쥐어주려 했으나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값비싼 장신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물질적인 것으로 살해를 하는 것이 그의 맑은 영혼을 모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총총걸음으로 별채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심다른 아가씨가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살인문 앞에 서서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마을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면 연화 아가씨는 몰래 별채를 빠져나와 심달의 집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금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바람 소리를 듣기도 하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가씨는 심달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자신이 읽은 책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심달은 아가씨에게 숲속의 동물 이야기와 계절이 바뀌는 소리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점점 더 단단해져 갔고 연화 아가씨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고 웃음이 많아져 몸종들도 놀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밤마다 아가씨가 사라진다는 소문이 하인들 사이에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마을 사람들 입에도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가씨가 밤마시를 즐긴다는 정도였으나 곧 마을 끝 외딴 집에 사는 눈먼 총각과 밤마다 만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돌면서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만남을 낭만적인 이야기로 여기기도 했지만 개 중에는 신분 차이와 심달의 장애를 두고 혀를 차며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두 사람은 세상의 소란스러움은 잊은 채 오직 서로의 마음에만 집중하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이들의 만남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는데 읍내에서 연화 아가씨를 흠모하여 청혼하러 왔다가 거절당한 부자 만석이라는 자가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보가 고약하고 욕심이 많은 만석은 자신이 갖지 못한 천하의 미녀가 하필이면 눈먼 거지 같은 놈과 어울린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하여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채를 쫙 펴들고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내 기필코 저 눈먼 놈의 정체를 밝히고 아가씨를 되찾아 오리라 다짐하며 하인들을 이끌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대나무 숲에는 전과는 다른 불길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듯 까마귀가 울어대며 하늘을 맴돌았습니다. 읍내에서 떵떵거리며 산다는 부자 만석이 마을에 나타나자 고요하던 산골 마을은 마치 흙탕물이 튄 것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만석은 비단 옷을 입고 값비싼 갓을 썼으나 그 눈매는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거만한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는 술과 고기를 나누어 주며 환심을 샀습니다. 공짜 술에 얼굴이 불쾌해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만석은 슬그머니 본색을 드러내며 심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위쪽 대나무 숲에 사는 눈먼 총각이 밤마다 여우 귀신을 부려 사람을 홀린다는 둥, 멀쩡한 양반집 교수를 꿰어내어 신세를 망치려 한다는 둥, 터무니없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으나 만석이 워낙 확신에 찬 목소리로 떠들어대고 돈까지 풀어대니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박한 사람들의 귀는 얇아서 어제까지만 해도 심달의 대금 소리에 눈물 흘리던 이들이 이제는 그 소리가 귀신을 부르는 주문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더욱 교묘하게 말을 꾸며대며 심달을 마을에서 몰아낼 궁리를 했습니다. 그는 심달이 사실은 앞을 볼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동정을 사기 위해 장님 행세를 하고 있으며 밤에는 남의 집담을 넘나들며 도둑질을 일삼는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보태어 퍼뜨렸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듯이 만석이 퍼뜨린 악의적인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마을을 덮었고
급기야 별채에 있는 연화 아가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를 모시는 몸종이 시장에 다녀와서 울상인 얼굴로 이 기막힌 소식을 전하자 연화 아가씨는 분기탱천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신달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그분의 맑은 영혼을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이라고 외치며 당장이라도 마을로 내려가 해명하려 했으나 엄격한 유모와 하인들이 아가씨를 막아섰습니다. 양반집 규수가 저작거리의 소문에 일일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만석의 위세가 두려워 몸을 사리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영문도 모르는 심달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대나무를 쪼개어 바구니를 만들고 있었으나 마을의 공기가 예전 같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오가는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안부를 묻거나 찐 고구마라도 건네주었을 터인데 며칠째 대문 밖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심달의 예민한 귀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며 내뱉는 경멸 섞인 말들이 바람을 타고 똑똑히 들려왔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남들에게 오해를 사기 쉽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언젠가는 겪어야 할 시련이라 여기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만석이 하인들을 이끌고 기세등등하게 심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살인문을 발로 차서 부서질 듯 열어젖힌 만석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거드름을 피우며 심달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이놈, 네가 감히 양반집 규수를 넘보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으냐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심달은 그저 조용히 일어나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심달의 초라한 행색과 텅 빈 눈동자를 보자 더욱 기세가 올라 지팡이로 심달이 정성껏 만들어 놓은 대나무 바구니들을 마구 후려쳐 망가뜨렸습니다. 우지끈하고 대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으나 심달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만석의 옷자락이 행여나 대나무 가시에 긁힐까 염려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심달의 이러한 태도는 만석의 화를 도둑이는커녕 오히려 김이 빠지게 만들었으나 만석은 이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여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는 심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내 놈이 진정 장님이라면 내 주먹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조롱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심약을 했습니다. 심달은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람의 흐름에 몸을 맡기듯 흔들릴 뿐이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센 비바람을 견디는 대나무와 같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묘한 위험을 느끼게 했습니다. 만석과 함께 온 하인들조차 심달의 의연한 모습에 기가 질려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습니다. 만석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내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내 놈의 거짓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니 그리 알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엉망이 된 마당에 홀로 남겨진 심달은 부러진 대나무 조각들을 더듬어 주워 모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으나 혹여나 이 일로 인해 연화 아가씨의 명예에 흠이 갈까봐 그것이 못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맑았던 가을 하늘이 어느새 먹구름으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심달은 대금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저 캔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연화 아가씨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몰래 다가와 무언가를 투척하고 도망가는 소리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마당에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만석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이 밤사이에 오물을 투척하고 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코를 막고 지나가며 혀를 찾고 심달의 집터가 흉가가 되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심달은 아무 말 없이 물을 길어다가 오물을 씻어내고 마당을 쓸었으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의 공동 우물가에서도 흉흉한 일이 벌어졌는데
누군가 우물에 흙탕물을 부어놓고는 신달이 한 짓이라고 소문을 낸 것이었습니다. 물을 길러왔던 아낙네들은 우물물이 흐려진 것을 보고 기겁을 했고 만석의 패거리들은 이때다 싶어 심달이 앙심을 품고 마을에 해코지를 한다며 선동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차 분노로 바뀌었고 이제는 심달을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달은 억울했지만 변명할 길이 없었고 그저 집안에 칩거하며 사태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고초를 겪고 있다는 자책감에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으나 만석의 감시가 심해져 심달을 만나러 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창문을 열고 대나무 숲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바람결에 실려오지 않는 심달의 대금 소리를 그리워했습니다. 아가씨의 방에는 그녀가 심달을 위해 수놓은 비단 주머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전해주지 못한 그 주머니에는 장수와 평안을 기원하는 십장색 무늬가 정성스레 수놓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웠는데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공개 재판을 열어 심달을 망신주고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촌장과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뇌물을 건네며 마을의 안녕을 위해 요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돈에 눈이 먼 몇몇 어르신들이 동조하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심달에게는 내일 정오까지 마을 회관으로 나오라는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힘없는 자를 짓밟으려는 가진 자의 횡포였으나 심달에게는 이를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심달의 집 살인문을 두드리는 조심스러운 손길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옆집에 사는 복노파였습니다. 복노파는 평소 심달을 친아들처럼 아끼던 분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와중에도 몰래 주먹밥을 싸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심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내일 회관에 나가면 큰 봉변을 당할 터이니 밤을 틈타 멀리 도망가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심달은 노파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저었고 자신이 도망치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며 연화 아가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달은 복노파에게 자신이 만든 대나무 피리를 하나 건네주며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연화 아가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리에는 심달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아가씨를 향한 그의 말 못할 연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복노파는 피리를 받아 품에 안고 통곡을 하였으나 심달의 결심이 확고함을 알고는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심달은 마음을 비우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다가올 내일의 운명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만석은 마당 한가운데 높은 의자를 놓고 앉아 마치 삿도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살벌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심달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분위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 멀리 별채에서도 이 소식을 들은 연화 아가씨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려 했으나 문지기들이 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낡은 지팡이에 의지한 심달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옷은 비록 남루하고 얼굴은 수척해졌으나 걸음걸이만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표정은 태산처럼 의연했습니다. 만석은 심달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음을 날렸고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놈의 가짜 행세를 벗겨내고 마을의 우환을 씻어내겠노라고 선언하자 몇몇 사람들이 동조하며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심달은 그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만석이 앉아 있는 곳을 정확히 응시했습니다. 심달이 자리에 서자 만석은 준비해둔 시험을 시작하겠다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심달의 발 앞에 뜨거운 숯불을 피운 화로를 놓게 하고 그 너머에는 날카로운 가시덤불을 깔아놓게 했습니다. 눈이 보인다면 피할 것이요 보이지 않는다면 다칠 것이니 어느 쪽이든 내 놈의 운명은 끝이라고 말하는 만석의 목소리는 잔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며 웅성거렸지만 만석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심달은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와닿는 것을 느끼며 지팡이를 꽉 쥐었고 이제 자신의 진심을 시험받을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이글거리는 숯불 화로가 놓이고 그 너머에는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깔려있는 광경은 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끼고 심달을 내려다보며 내 놈이 진정 앞을 보지 못한다면 이 불구덩이를 피하지 못할 것이고 만약 피한다면 앞을 본다는 증거이니 엄벌에 처하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이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비열한 함정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침만 꼴깍 삼키고 있었습니다. 심달은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확 끼쳐 옴을 느꼈으나 당황하지 않고 지팡이 끝으로 땅을 톡톡 두드리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감겨있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비탄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숨죽인 군중 사이를 헤치고 복노파가 뛰쳐나와 만석의 앞을 가로막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다니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외치는 노파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복노파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어른이었기에 그녀의 일갈의 만석의 하인들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노파는 숯불 앞으로 달려가 치마폭으로 열기를 가리려 애쓰며 심달아 저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의 소리만 듣거라. 세상의 눈은 속여도 마음의 눈은 속이지 못하는 법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는 심달의 흔들리던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때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노파의 방해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하인들에게 노파를 끌어내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복노파를 억지로 끌어내자 노파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도 끝까지 심달을 향해 용기를 잃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이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고 웅성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 비난의 화살이 만석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만석은 멈추지 않고 당장 심달을 밀어버리라고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이 심달의 등 뒤로 다가가 거칠게 밀치려는 찰나 심달은 마치 뒤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몸을 살짝 비틀어 피했습니다. 심달이 몸을 피하자 중심을 잃은 하인이 오히려 숯불 화로 쪽으로 넘어질 뻔하다가 겨우 멈춰서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었습니다. 심달은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내 눈은 빛을 잃었으나 내 피부는 열기를 느끼고 내 코는 타는 냄새를 맡으며 내 귀는 당신들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팡이 없이도 숯불의 위치를 정확히 가늠하여 그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켜 걸어가며 눈으로 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심달의 신기한 능력에 탄성을 질렀고 만석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당황하여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심달은 가시덤불 앞에서도 멈춰서서 바람이 가시 사이를 지날 때 내는 소리가 다르다며 그 역시 피해갔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만석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며 직접 나서서 심달을 해코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내 심달의 머리를 향해 냅다 던졌는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심달이 쓰러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심달은 고개를 살짝 숙여 날아오는 돌을 피했고 돌은 뒤에 서 있던 장승의 이마에 딱 하고 부딪혔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고 심달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만석은 이제 공포감마저 느끼며 뒷걸음질을 쳤고 사람들은 심달이 정말로 신통력을 지닌 것이 아닌가 하여 경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부터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멈추시오 하는 맑고 청아한 외침이 회관 앞마당을 갈랐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소리난 곳으로 쏠렸는데 그곳에는 병색이 완연하지만 서리빨 같은 기품을 뿜어내는 연화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유모와 몸종의 부축을 뿌리치고 달려온 아가씨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꼿꼿한 자세로 인파를 헤치고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흙먼지로 얼룩졌고 머리는 다소 헝클어졌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고 그 위엄에 압도된 사람들은 저절로 기를 터주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심달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떨리는 손을 꽉 잡으며 이 무슨 야만적인 짓들이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연화 아가씨의 등장에 만석은 넋이 나간 듯 입을 벌리고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가씨는 만석을 노려보며 당신은 눈이 두 개나 달려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진실을 보지 못하고 탐욕에 눈이 멀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밤마다 심달을 찾아간 것은 그가 귀신을 부려서가 아니라 그의 맑은 영혼과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병든 내 마음을 치유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아가씨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으나 그 말에 담긴 진정성에 감화되어 하나둘씩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당황하여 아가씨가 저놈의 요술에 홀린 것이라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만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소매에서 비단 주머니 2개를 꺼내어 사람들 앞에 들어보였습니다. 그녀는 만석에게 제안하기를 당신이 진정 눈이 밝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2 주머니 중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주머니였고 다른 하나는 무명천으로 만든 투박한 주머니였습니다. 만석은 볼 것도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화려한 금실 주머니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것을 좋아하는 그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남은 무명 주머니를 심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만석이 의기양양하게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는 썩은 지푸라기와 돌멩이 몇 개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만석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반면 심달이 조심스럽게 무명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는 향긋한 꽃향기와 함께 귀한 약초와 꽃씨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은 것이 있고 겉은 초라하나 속은 생명으로 가득 찬 것이 있으니 사람을 볼 때도 이와 같다고 말입니다. 심달님은 비록 눈은 멀었으나 그 마음 속에는 꽃씨와 같은 희망과 진심이 가득한 분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이 명쾌한 비유 앞에 만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만석의 거칠애와 돈에 현혹되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음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여기저기서 만석을 향한 야유가 터져나왔고 반대로 심달에게는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자 만석은 하인들의 뒤에 숨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성난 민심이 두려워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비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나뒹굴었으나 챙겨갈 겨를도 없이 도망가는 꼴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만석이 사라진 마당에는 다시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신달과 연화 아가씨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복로파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며 일어나 심달의 등을 두드려 주었고 심달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연화 아가씨가 재빨리 그를 부축하였는데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조화로워 보였습니다. 촌장 어른이 앞으로 나와 마을을 대표하여 심달에게 정중히 사과를 했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마을 차원에서 심달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달은 촌장의 손을 잡으며 오해가 풀렸으니 그것으로 되었다며 넉넉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연화 아가씨는 심달을 부축하여 그의 집으로 향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며 무너진 담장을 고쳐주고 더럽혀진 마당을 치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맑은 물을 길어오고 누군가는 팩감을 가져오며 또 누군가는 곳간에서 쌀과 반찬을 내어왔습니다. 만석이 망가뜨려 놓았던 대나무 바구니들도 손재주 좋은 이들이 모여 뚝딱뚝딱 고쳐놓으니 심달의 집은 금세 예전의 정갈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그동안의 잘못을 씻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고 심달의 집마당은 오랜만에 사람들의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붉은 노을이 대나무 숲을 물들이자 심달과 연화 아가씨는 햇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심달은 노을을 볼 수 없었으나 아가씨가 묘사해주는 풍경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심달에게 이제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당신의 눈이 되어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심달은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가씨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시련 끝에 찾아온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나무 숲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고운 대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심달이 연화 아가씨와 마을 사람들에게 바치는 감사의 노래였고 다시 찾은 평화를 축복하는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아이들은 꿈속에서 별들이 춤추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대나무 잎을 흔들었고 달빛은 두 사람의 앞날을 비추듯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의 마음만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연화 아가씨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았고 그녀의 부모님도 딸의 고집과 심달의 됨됨이를 전해 듣고는 결국 두 사람의 사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달과 연화 아가씨의 사랑 이야기는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가 진정한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첫눈이 내릴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쫓겨나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무렵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한층 더 날카로워졌고 아침마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지붕과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심달의 작은 초가집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을 담아 날라다 준 참나무 장작이 헛간에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화해와 용서의 불씨가 모여 만든 훈훈한 정 때문이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는 두 남녀의 사랑이 난로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가며 심달의 집을 기웃거렸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기도 전에 챙겨주는 등 예전보다 더 살갑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이제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생활했으나 그 모습이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몸종들을 본가로 돌려보내고 스스로 밥을 짓고 빨래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서툴러 손을 대기도 하고 그릇을 깨기도 했으나 얼굴에는 짜증 대신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심달은 그런 아가씨의 거칠어지는 손을 안타까워하며 밤마다 따뜻한 물로 씻겨주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심달이 능숙하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쓰는 모습을 보며 아가씨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벽한 짝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성에 계신 연화 아가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전갈이 도착했는데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 네가 선택한 길을 가라는 허락의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극심했으나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과 심달의 됨됨이에 대한 소문이 도성까지 퍼지면서 부모님도 결국 자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뜻을 굽힌 것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두 사람의 혼례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촌장 어른은 마을 회관을 혼례식장으로 내어주겠다고 했고 아낙네들은 장롱 속에 아껴두었던 고운 천을 꺼내어 신랑 신부의 예복을 짓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혼례 날짜는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 즈음으로 잡혔는데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두 사람을 축복하여 한방눈을 내려주기를 고대했습니다. 심달은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 아가씨에게 변변한 폐물 하나 해주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파했으나 아가씨는 심달이 만들어준 대나무 피리 하나면 족하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심달의 마음이 담긴 그 피리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달은 아가씨를 위해 며칠 밤낮을 고민하여 대나무를 깎고 다듬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비녀를 만들었는데 비록 투박하지만 매끄러운 결에는 그의 정성과 사랑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혼례식이 열리는 날 아침,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으나 마을은 아침 일찍부터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풍물패에 신명나는 가락이 울려 퍼지며 축제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심달은 마을 사람들이 마련해준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분주한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오늘이 얼마나 축복받은 날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뛰었고 지난날의 서름과 외로움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마을 안악들의 도움을 받아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썼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아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볼 수는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칭찬 소리와 공기 중에 흐르는 설렘을 통해 자신이 오늘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될 무렵 구름이 걷히는가 싶더니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와하고 환호성을 질렀고 하늘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여 서서를 내려보낸다며 기뻐했습니다. 눈은 점점 굵어져 한방눈이 되어 펑펑 쏟아졌고 온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혼례식장을 더욱 성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심달과 연화 아가씨는 하얀 눈을 맞으며 마주 보고 섰는데 심달은 눈송이가 뺨에 닿아 녹아내리는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아가씨가 앞에 서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집내관의 구령에 맞춰 두 사람은 맞절을 올렸고 표주박에 담긴 술을 나누어 마시며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엄숙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눈먼 신랑과 천하절색의 신부가 눈 내리는 마당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혼례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복로파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중얼거렸고 짓궂은 아이들마저도 이때만큼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국수와 떡을 나누어 먹으며 늦은 밤까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풍물패의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기도 하고 신달과 연화 아가씨의 앞날을 위한 덕담을 한마디씩 건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신달을 괴롭히고 무시했던 이들도 이날만큼은 진심으로 다가와 술잔을 권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사과했고 신달은 그들의 손을 맞잡으며 모든 것을 털어내고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려 세상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모두 덮어버렸고 마을은 마치 동화 속 나라처럼 순백의 세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신달과 연화 아가씨는 신방에 들어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창호지 문 밖에서는 사그락사그락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와 고요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신달은 조심스럽게 아가씨의 손을 잡고 나 같은 사람을 믿고 귀한 인생을 맡겨주어 고맙고 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신달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당신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세상의 진실을 볼 줄 아는 분이니 내가 오히려 당신의 지혜에 기대어 살게 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신달은 아가씨에게 눈 내리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내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땅에 닿을 때, 나뭇가지에 쌓일 때, 그리고 서로 부대낄 때 각기 다른 소리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신달의 설명을 들으며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았고 정말로 세상이 내는 미세한 소리들이 들리는 듯하여 신기해했습니다. 그녀는 신달 덕분에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고 눈으로 보는 화려함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소박함이 더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온 세상은 눈부시게 하얀 은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신달과 연화 아가씨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눈 덮인 마당에는 참새들이 날아와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고 대나무 숲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 길을 트며 서로 인사를 건넸고 신달의 집 앞에도 누군가 새벽같이 와서 눈을 쓸어놓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신달은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후로 신달과 연화 아가씨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신달의 대나무 공예 솜씨는 날로 발전하여 먼 고을까지 소문이 났고 연화 아가씨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존경받는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 눈이 맑고 어머니를 닮아 마음이 고왔습니다. 신달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대금을 불어주곤 했는데 그 소리는 여전히 맑고 고와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신달과 연화 아가씨의 머리에 흰 눈이 내린 듯 백발이 성성해졌을 때도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꼭 잡고 대나무 숲길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란 저런 것이라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만석이 남기고 간 흉흉한 소문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만이 전설처럼 남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눈이 오는 겨울밤이면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겉모습보다는 마음에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 신달의 피리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욕심에 눈먼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마음이 맑고 순수한 사람에게만 들린다고 하니 혹시 여러분도 마음을 비우고 귀를 기울여 본다면 그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이 잠들고 고요한 어둠이 내린 이 밤, 신달의 피리 소리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자고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네요.
이제 무거워진 눈꺼풀을 닫고 심달과 연화 아가씨가 살았던 그 평화로운 눈 덮인 마을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오늘 들은 이야기에 온기를 품고 편안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십시오.